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세입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임대차 보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임대차 3법의 윤곽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은 2+2년 그리고 또 인상률 5%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2년은 일단 세입자가 요구를 하면은 기존 2년 계약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인상률 5%라는 거는 기존 임대료의 5%까지만 상한을 둬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소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 정도의 계약 기간 또 한 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인상률도 5%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세입자 보호에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하다 미흡한 보세요? 것 같은데 한 2+2년을 이제 해서 한 6년 정도는 임차권을 좀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상률 5% 정도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요새 저물가 시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가 2% 정도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빼놓으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2년 계약 한 단위로 놓고 본다 그러면 1년에 한 2.5% 정도 인상하는 거니까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 이상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상호 권리를 좀 더 조절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5%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2+2보다는 2+2+2가 더 좀 세 번 6년 정도는 이제 살 수 있게끔 좀 해줬다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곳에서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내가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라면 이사를 하지 않고 한 6년 정도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마련하는 충분한 기간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라든지 이제 계약 기간을 2+2로 가져갔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영구 갱신 청구권을 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서로 조율을 해서 사실 2년의 배 정도인 한 4년 정도면 임차인의 어떤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이 5%의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5%의 계약갱신율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5%의 인상률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공개했던 그 정도의 윤곽 정도면 그래도 보호하는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만이겠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이제 2년마다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 이제 그 2년도 연장됐다는 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장 이사가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은데 일단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거주 기간에 좀 안정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은 일단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이 5%라는 건데 지금도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연 5%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이제 사문화된 것이 이제 사시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거주자한테 올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 새로운 계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과거에 우리가 문제됐던 그걸 어떻게 예. 보완을 할 거냐. 그 말은 2+2를 하더라도 그분이 나가고 나서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또 시세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서 작동이 거의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새로 놓는 임대집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기준을 뭘로 해야 될까? 또 이제 약간 비어 있다가 또 새로 놓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5%라는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가장 많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이런 상한제나 규제를 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주변 일하는 가격에서 어떤 뭐 기준 임대료라든지 네네네. 표준 임대료에 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 1.2배를 있다는 넘으면 거죠. 안 된다라든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5%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적용상.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도 우리가 뭐 굉장히 이런 조항이 없어서 예. 보호가 못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서민들에게 볼 때는 5%는 좀 과할 것 같고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몇십 년간 좀 합의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10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자면 그런 점에서 보자면 5%가 이제 과연 이게 저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 뭐 윤곽이 나온 거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뭐 보완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또 당과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될 텐데 반대로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2년을 한 번을 이제 요구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추가 한 번 더 연장을 받아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니까 일단 국토교통부는 뭐 오해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갱신 거부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두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서. 물론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죠. 또 그렇죠. 이것이 새롭게 확대되고 정착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어떤 많은 부작용이라는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임대차에 관련해서 이제 하자라는 본질적인 취지는 주거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서 주거복지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또는 가계의 안정성을 높여서 그 가계의 경제가 좀 더 살아남으로 인해서 소비 경제를 일으키자라는 어떤 그 큰 목적이 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2의 어떤 5% 인상률 정도 가지고 어떤 임대인 입장에서 그거에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자꾸 나오니까 전세 비용이 막 급상승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수치화시켜서 올라가다 보니까 연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회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들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고 4년, 6년 이렇게 사는 집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일부 투기 지역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어떤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세 가격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 많고 그 다주택자들이 어떤 그 재산을 어떤 전세입자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상당 부분 재산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부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5%와 플러스 2년을 해서 내가 전세 가격을 이번에 올릴 수 있었는데 못 올리게 되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임대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2+2가 가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 이제 2년이 지나고 한 번 계약을 갱신할 때 뭐 이제 임차인한테 나가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요청을 난 더 살고 싶다 요청을 오면은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좀 생각하는 시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서 교수님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집주인이 좀 손해를 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투입을 해서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 동물이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중요시하느냐 사익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익성을 강조해서 주택 임대차를 통해서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물건을 임대하면서 자유롭게 임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시장 경제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 진미훈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기준금리가 0.5%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10%, 15%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세 가격과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전세 가격은 당연히 전세라는 것이 일정 보증금을 갖고 그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금리를 통해서 어떤 이자 수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 사실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경제적 논리인데 그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만 갖고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본이득을 많이 어떤 침해당하는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불만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희 언니도 뭐 같은 의견이세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지만 이제 사실은 지금 전세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전세값이. 네,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올라가는 있죠. 추세이기 때문에 아 내가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져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역으로 전세가 좀 내려가는 상황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럼 사실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좀 보장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임대인이 일부 이제 약간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과 좀 불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영세한 좀 임대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좀 그 이분들의 임대 사업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지원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이제 말씀을 제가 바꿔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거를 만약에 상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형성돼 있던 어떤 무슨 길 했던 그런 것들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 갖고 거기 거리 자체가 이제 공동화가 되면서 거리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결국에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거기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따라붙게 되면은 한계점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택 가격은 반드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떨어지는 시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늘 듣는 어떤 렌트 푸어라든지 하우스 푸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 전에도 어떤 언론에서도 자꾸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갭 투자를 가장 많이 했다는 그 강남 지역에 전세 가격이 한 1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갭 투자 비중이 70%가 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시장의 논리에 맞춘 어떤 전세 가격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어떤 상승이 아니라 투기 수요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왜곡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후유증은 크다라는 거죠.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당연한 정부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전세입자를 보호한다라는 거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권리가 제한이 돼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임차인, 그 중산층 이하의 어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어떤 우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런 시끄러운 국면들은 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화면에도 나갔지만 이 전셋값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보통 돼 있는데 1년에서 현재 2년으로 늘어났던 게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90년도입니다. 1990년도. 그리고 법이 개정된 게 89년도니까
뭐 일반 국민들이 알았던 건 89년 정도이겠죠 아마. 근데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있었어요.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이렇게 전세 시장이나 이런 변화가 생길 때쯤에 또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1년에서 2년으로 늘게 되면서 2년에 임대료가 그대로 상승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게 되면 당연히 4년의 임대료가 함께 오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주택자들이 이제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 일정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뭐 규제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게 되면 예. 이제 뭐 코브라 효과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시청자들도 다 들어봤을 텐데요. 뭐예요, 코브라 효과? 이 인도에서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 정부가 네. 길거리에 이제 코브라가 많으니까 인명피해를 입어서 코브라를 잡아오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브라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면 포상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가구에서 코브라를 사육해서 포상금을 타려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인위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포상금 지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르고 있던 코브라들을 다 이제 방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코브라가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이 규제의 역설을 규제가 더 독이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규제를 하게 되면 꼭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적정선을 유지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학습 효과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만 예. 어떤 전셋값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전셋값의 급등은 오로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전 국민들에게 주택을 한 채씩 지어서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임대차 시장이라든지 매매 가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이주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 도시들을 보게 되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사실 40%를 넘지 않아요. 나머지 60%는 뭐냐게 되면 주거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의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동 수요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가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모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예. 이게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들을 수립해야만 사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교수님하고 약간 이제 반대적 의견이 있는데 네. 전세 시장과 어떤 주택 공급의 시장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표에서 나왔듯이 이제 그 89년, 90년대 전세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예. 그 폭등하기 이전에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폭등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를 네. 저기 발표하고 분담 일기 신도시에 관리사네.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신도시들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전세 가격이라는 것이 원인 없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그 상승하는 매매 가격을 추격하듯이 이제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에도 전세입자들 중에 몇 분이 오르는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뭐 자살하고 막 이런 문제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임차 기간을 늘려서. 넓히자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2007년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에 뭐냐면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겼죠.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겨서 2019년까지 한 92조 원 정도가 대출이 됐었는데 지금 14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오른 전세값을 충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임차인도 집값 전세 가격의 20%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 갭 투자도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한 56주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법의 시행과 상관없이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어떤 비율이 주택 가격의 한 뭐 매매 가격이 한 80% 70%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모든 주택이 90%를 육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 제도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시장의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비해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 그래도 급격한 상승이 있을 거라는 것은 조금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제 법이 바뀌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일단 가격을 좀 올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세가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든 수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라든지 뭐 소위 반전세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결국은 임차인들한테는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좀 나왔듯이 사실은 1990년대 이렇게 폭등을 했던 이런 거는 사실은 30년 전에는 사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도 150만 호가 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사실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집이 많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뭐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전세로 이미 이제 굉장히 우리가 2010년 이후 10년간 지금 월세화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하여 이제 급격한 어떤 변화로 인한 좀 충격은 크게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전세 급등에 대한 우려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반전세 같은 부분도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이제 한 그 4대 6 정도 돼요. 전세가 60%고 이제 월세가 40%고 이제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대 5고 지방은 이미 굉장히 이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어차피 전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이제 자산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전세금으로 이제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면서 이제 부분 월세인데 결국은 목돈을 마련할 수 없으신 분이 이제 월세화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죠. 지금 하는 월세 세 공제라든지 사실은 또 추가적인 좀 대응이 돼야지만 이 주거비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국내에 전세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금씩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 가고 천천히지만 이동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도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화되면 사실 부작용 중에서 이 보증부 월세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그게 사실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증 월세라고 하시면은 예, 소위 보증금 얼마에 월세 네. 얼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반전세에 가까운 제도가 예,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전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죠? 전혀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맡겨놓고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임대차 보호 3법이 적용되고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나면 또 이제 세금들이 보유세들을 지금 이제 뭐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항상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증가하는 효과들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돌리게 되면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돌리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결국은 임차인들이 그렇겠죠. 월세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규제의 역설들을 다시 한번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2015년에 2014년 말부터 주택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2015년에 현재에서 가장 2015년에 주택 거래량이 많았죠. 20년에도 이제 그게 추월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100만 건, 120만 건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자됐던 얘기들이 주택 매매가 많으면서 이 주택들이 반전세 월세로 돌아설 거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월세 비중이 2016년도에 한 44.1%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2020년에는 지금 현재 40.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에서 지금 떠들듯이 많이 이게 월세 비중이 앞으로도 증가할 거다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증가하는 수치에 애초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태생적인 한계가 바로 전세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사실 우리 가계부채에 산입되지 않은 전세금도 부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이 제가 추정하기로 한 60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갭 투자를 하거나 전세 끼고 투자를 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돼야 되죠?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돌려줄 때에는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집은 많이 공급됐죠. 네. 공급됐는데 서울을 예를 든다라면 서울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66%가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44%의 자가주택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두 채 샀을 때에는 다 전세를 끼고 샀지 월세를 끼고 사지는 않았거든요. 그 월세를 끼고 전세를 끼고 산 비용들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에는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반환할 여력이 없다라면 월세로 돌리고 싶어도 월세로 돌릴 수 없는 전세가 문제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예, 이유가 그래서 되겠네요. 전세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시장에 인입됐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라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어떤 전환은 그렇게 우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유형을 따라간다라면 이제 월세가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데 그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의 전환은 급격한 시장 변동보다는 저는 이제 경착륙을 할 거라고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갭 투자자들의 어떠한 재정 리스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라면 DSR에 네네. 이 전세금도 부채로 잡히게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잡히게 되면. 예. 근데 현재 부채로 안 잡히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가계부채에도 누락돼 있고 하다 보니 우리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세도 빚이고 부채인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예. 생각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위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저는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갭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다시 돌려줄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도 꽤 될 텐데 대출을 받고 껴서 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이 뭐 급속도로 줄어들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죠. 이제 뭐 전세 실종. 네, 이 맞아요. 정도로 해서 예. 굉장히 뭐 전세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이 너무나 우려했던 저금리 시대에 다들 이제 월세로 돌릴 그러니까요.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0% 이상의 사실은 또 서울에는 상당 부분 전세 거주자가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갭 투자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전체를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일부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런 중간 사다리죠. 전세라는 거는. 내가 네. 이제 월세 방 한 칸에서 전세로 오고 전세에서 내 집을 사고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치고 싶지 않고 네. 또 이제 그런 어떤 주거 문화가 저는 또 임대인에게도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점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고 네네. 또 집값을 밀어 올렸다 혹은 이제 위기 때 집값이 절대 전세금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전세가가
그 매매가의 80%, 90%까지 그렇지, 우리가 달할 오니까. 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했던 거는 전세 때문이다. 우리가 깡통주 때 흔히 말해도 그 집이 이제 전세금 이하로는 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있다시피 저는 이제 이 독특한 전세라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세다라고 해서 전세가 오르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가 뭐 이런 거지만 결국은 전세 형태의 공공주택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지금 사실 저희가 어제 추미애 장관이 밝혔던 법사위에서 밝혔던 내용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 특히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관련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1가구 1주택 원칙, 그러니까 한 집당 집 하나는 갖게 하겠다라는 원칙을 관련된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뭐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한 가구당 한 집당 집은 한 채씩 갖고 있어야지라는 굉장히 좋은 뭐 취지의 제도가 될 수 있긴 한데 이게 과연 현실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너무 유토피아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왜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만약에 서울 명동에 집을 제공을 하고 B라는 사람은 강원도 태백에 주택을 공급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이제 불평등이 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지금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평양 시민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주택을 제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우리 이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평등의 원칙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 공급하느냐, 얼마짜리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는 어떤 정치적 어떤 포퓰리즘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도 뭐 집값이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른데 이걸 누구한테는 어떤 집을 주고 누구한테는 어떤 집을 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입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말하면. 제가 이제 진성준 의원이 한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어떤 의미는 저는 이제 세법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세법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일단 그 1가구 1주택이라는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활용했기 때문에 세법이 지금 누더기 세법이 되고 세무사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이 무너진 게 저는 바로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상으로 이제 1가구 1주택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그 다음에 사서부터 그러니까 주택 매입 당시부터 주택 판매할 때까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 요건이 이제 우리는 세법에서 2년이니 3년이니 뭐 1년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영국은 이미 그 전서부터 집을 사서부터 팔 때까지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그 집이 내 거인 기간 동안은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동안 그 집을 가지고 영리행위나 상업적 행위로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까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집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 요건이고 이랬을 때 세금을 비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과세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뭐 예외적이고 무슨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아마도 저는 그거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지금 모든 국민이 한 집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가주택 점유율이 60에서 70% 넘은 나라는 없고 심지어 공산주의마저도 아마 1가구 1주택이 현실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세법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1가구 1주택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한테는 거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법도 단순화되고 국민도 되게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형평과 응능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했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일 때 비과세 조건을 만들어주고 예. 그 조건을 벗어나면 과세를 더 하는 방법의 어떤 기준점을 지금 진성준 의원이 제시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런 의미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1가구 1주택은 이제 우리나라 계속 경제 발전을 하면서 추구했던 좀 이상적인 가치였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주택 보급률 그런 개념 높이는 아니겠어요? 걸로. 지금 이제 104%면 사실은 이제 가구보다 집수가 많은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이 못 된 거죠. 수치적으로는 가구 수보다 주택이 많은데 지금 가구 수보다 주택이 많으면 주택이 더 많은데 네, 수치적으로는 104%니까 네. 당연히 한 가구에 하나씩 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절반도 안 못하는 되시죠. 거죠. 네. 누군가는 몇 채씩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가구 1주택이라는 굉장히 이제 좋은 네. 그야말로 집을 투기로 이상적인. 하지 말고 이제 누구나 다 주거 한정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이 이제 묻혀진 그런 거긴 하지만 네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교육 문제라든지 그렇죠. 일자리라든지 살고 싶은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보겠다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세제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없는데 해외는 이제 뭐 외국인에게 더 세율을 높게 매기거나 하는 게 있어서 좀 참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인한테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으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많이 사는데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네네. 자, 왜 사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황금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전으로 언제든지 바꾸는 필요할 게. 때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아파트를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우리나라 교포들이고요. 교포들. 외국인이 예. 그냥 국적을 외국인이 하고- 아니라 예, 외국 예, 국적이 그렇죠. 아니라 교포들이 예, 많다. 우리나라에 고향을 두고 있는 대부분 이제 그 외국인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지점이나 회사를 갖고 있는 그 외국인들 있죠, 그죠? 그럼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 거주 목적들이 많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 얘기 뭐 들어보면 교포분들이든 그런 네. 외국인들한테 그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거나 네. 그거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서 국가 발전에 이제까지 기여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세금도 내지 않고 네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때 네. 다른 어떤 뭐 싱가포르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과 조금 차별되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는 이제 외국인은 한국으로 따지면 영주권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 업무나 이런 업무들로 네. 와서 있을 수 국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근데 이제 하거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지금 이제 200만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2.5인당 뭐 1호를 가구 수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예, 예. 상황에서 그 외국인들도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200만 가까운 되는데 한 가구에 4명이 산다 그래도 50만 채 가구는, 가까운 네, 주택이 필요하고 필요하네요. 그분들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그분들도 경제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를 내가 전세로 거주하느니 아니면 월세로 거주하느니 내가 지금 집을 사서 그다음에 살다가 내가 돌아갈 때 이거를 팔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양동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어떤 차별적 또는 징별적 과세가 아니라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의 다주택자들한테는 취득세를 15% 부과하고 외국인한테는 20%를 부과하고 예. 법인한테는 취득세를
양도세를 30% 부과를 하잖아요. 네네. 어떤 이런 그 기준,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집 샀을 때, 또는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이제 샀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속어로 얘기할 때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살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예. 어떤 세금을 좀 차별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건 시대적 아젠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과세를 좀 외국인들은 더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국적만 외국인이지 뭐 한국에서 계속 네, 거주하시는 활동하고 그런 경우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사실 단기 투기, 투자 이런 2년 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세를 하지만 예, 예. 실거주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차별을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 좀 적절하지 않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으로 사실 좀 많이 돌아오시는 분위기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거주 목적과 네네. 그야말로 이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조금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까지도 뭐 급증하거나 네네. 어떤 투기로 인한 어떤 문제는 지금 포착이 안 되고 있는지라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네네. 있잖아요. 부동산을 이제 너무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지금 세종시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가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효과를 두고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는 서울 집값을 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여기를 네. 좀 시켜주고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서 분산시키면서 뭐 균형 발전도 하고 하겠다는 의도인데 글쎄요 여론이나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찬반도 굉장히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좀 많으면서도 집값은 안 잡힐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네네. 굉장히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힘을 받으려면 어쨌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뭔가 정부의 시그널이나 그런 네.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두 정권을 탄생시켰다라는 이제 뭐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수도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다 보니까 네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건지 네. 국가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네. 지금 이제 정부의 의도를 보게 되면 행정수도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천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전에 우리가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사실 이전할 때도 어떻게 보게 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이 수도권의 집중 문제는 사실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청사가 과천이나 그렇죠. 이런 데 있던 것들이 다 내려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하다 말씀이시죠. 수도권의 집중 문제는 여전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제도시인 뉴욕과 예. 우리가 이제 수도는 행정수도인 워싱턴으로 워싱턴 돼 있죠. 간에 예. 사실 뭐 어느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면 뭐 그러면 인천공항도 세종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모든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게 되면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농담을 하게 되는데 네네. 사실 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경제 도시인 어떤 서울에 어떤 집중을 방지하는 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행정 수도나 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예.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사회적 비용들을 누구도 이렇게 언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비용들은 결국 누가 분담하느냐?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물론 이제 뭐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합리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예. 자,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뭐 이제 급식 문제에서 벌써 투표에서 드러났고요. 그죠?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고. 네네. 자, 쌀값을 내릴까 올릴까 국민 투표하는 겁니다. 그럼 내린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죠. 국민의 의견이 다수라고 해서 예. 그게 합리적인 의견이다,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으로 뭐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옮길 때는 사실 국가의 100년 대계라든지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놓고 리더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뭐 짧은 기간에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장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행정도시와 경제도시를 구분해서 어떠한 운영한다라는 본질적인 원하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과연 이제 행정수도를 아니면 청와대와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래서 특유의 어떠한 열풍이 잡힐까에 대해서는 저도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로 수도를 이전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지금 이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인구가 끝없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불균형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먹거리를 네. 찾아서. 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을 좀 봐야 되는데요. 2040년 수도권 인구 추기에 따르면 지금의 수도권의 인구보다 약 200만 명 정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한 20년 동안. 더 몰릴 예, 그렇다면 주택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전세 가격, 주택 부족 문제. 근데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건 뭐냐면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대변되는 이제 수도권은 집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오게 되면 주택 가격은 연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거고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가세되고 글로벌 경기의 어떤 경기 순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어떤 등락폭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고 이것이 뭐 한두 해에 걸려 갖고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단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갈게. 근데 그걸로 주택 가격이 잡힐 거라는 그 부분에만 국한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더 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수도권 집값하고 이제 이 행정수도 이전을 곧바로 연결시켜서 뭔가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조금 좀 논리적으로나 그렇죠. 시대 자료도 맞지가 부족하고 않은 굉장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집값 문제와 주거 안정 또 많이 집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이제 열망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이제 사실 3기 신도시가 추진 중인데 네네. 보다 더 정부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미래 도시, 이 신도시를 잘 만들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여론 의견을 내놓고 이런 것보다는 선택과 네. 집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다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재문 소장, 서진영 교수, 진미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